1928년부터 2025년까지 부드럽게 우상향하는 S&P 500 그래프 한 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1957년에 100달러를 넣었더니 지금은 96,000달러가 됐다는 유명한 숫자까지 붙으면 자본주의의 승리, 장기 투자의 승리라는 이야기가 완성되지요. 이 그림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시장은 결국 항상 이기고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매끄러운 곡선에는 한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찾아왔던 폭락, 수년 동안 제자리만 맴돌던 구간,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시장 밖으로 밀려나 버린 투자자들의 흔적입니다. 이 시리즈의 프롤로그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절반의 역사, 생존과 탈락이 갈렸던 진짜 과정을 다시 꺼내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축을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붉은색으로 칠해보면 1929년 대공황의 마이너스 86%, 1974년 스태그플레이션의 마이너스 4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마이너스 52%, 2022년 인플레이션 귀환기의 마이너스 25% 같은 깊은 골들이 흉터처럼 드러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크고 작은 하락장은 모두 합쳐 61번이나 반복되었고 그래프 아래쪽으로 파인 골짜기 하나하나가 바로 그 기록입니다. 자본주의의 진짜 이야기는 곧게 뻗은 추세선 위가 아니라 이 상처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수년 동안 아무리 버텨도 원금 근처에서 헤매야 했고 어떤 시기에는 반토막이 몇 번씩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결국 폭락과 회복, 탐욕과 공포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궤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하락장을 단순한 사고나 실수로 보지 않고 시스템이 가진 필수적인 기능으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정화 기능입니다. 하락장은 과열된 신용을 걷어내고 부실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장시키며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던 자산 가격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1분씩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 더 단단하게 만드는 킨츠기는 이미지처럼 한 번 깨지고 나서야 구조가 강화되는 경우가 시장에서도 반복됩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반취약성과 흉터 조직입니다. 예금이 증발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FDIC 같은 예금보험 제도가 만들어졌고 증권 사기가 판치던 시기를 지나면서 SEC와 같은 규제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에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거래를 멈추게 하는 서킷 브레이커, 심지어 양적 완화 같은 정책 도구도 결국은 과거의 붕괴가 남긴 상처 위에 형성된 보호막입니다. 큰 위기를 한 번 통과한 뒤에야 시스템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하락장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진화시키는 실험장이기도 합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하락장은 피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라 거의 계절처럼 찾아오는 필연에 가깝습니다. 1928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전 고점에서 20% 이상 떨어지는 약세장은 평균 3년 반에서 5년 사이에 한 번꼴로 등장했습니다. 누군가가 평생 시장에 남아있다고 가정하면 크고 작은 대형 위기를 10번에서 15번쯤은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평균 지속기간은 대략 9.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그때그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적으로는 모두 끝이 있었고 그 뒤에는 회복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자연스러운 조정에 불과한 하락장도 실제로 마주치는 순간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재앙처럼 체감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락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확대경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시장에는 비슷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영어 표현으로 This time is different.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의 투자자들은 인터넷이 세상의 모든 경제 규칙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유동성이 넘치던 시기에는 초저금리와 중앙은행의 보호막이 영원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61번의 하락장을 연결해보면 이름은 달라도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탐욕, 과도한 레버리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맹신이 결합하고 거기에 정책 실수나 우연한 촉발 요인이 더해지면 버블은 붕괴합니다.
1998년 헤지펀드 위기에서 불안이 시작되어 닷컴 버블 붕괴로 이어지고 그 상처를 덜기 위해 푼 초저금리가 다시 2008년 주택과 신용 버블을 키운 과정은 이 반복되는 패턴을 잘 보여줍니다. 역사는 직선으로 반복되지는 않지만 같은 멜로디가 계속 변주되며 돌아옵니다. 이 패턴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시장은 마치 거대한 진자처럼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움직입니다. 1970년대에는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이 진자의 한쪽 끝을 차지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빠르게 약해지자 사람들은 금, 원자재, 부동산처럼 손에 잡히는 자산으로 몰려갔습니다. 반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금융자산이 다른 쪽 끝을 이루었습니다. 금리는 점점 낮아졌고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이 부의 핵심 무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대에 우리는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과 실물 경제의 중력으로 진자가 되돌아오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00년에 걸친 데이터는 지금 이 진자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가늠하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침판입니다.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손실 자체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이름표를 붙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 데이터를 통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유형의 위기와 닮아 있는지 찾아내면 막연한 공포는 훨씬 다루기 쉬운 위험으로 바뀝니다. 물가와 성장률이 동시에 나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형 위기, 금융 시스템의 배관이 막혀 유동성이 돌지 않는 시스템 리스크형 위기, 실적은 괜찮은데 과대평가된 기대가 꺼지면서 터지는 성장주 버블 붕괴형 위기처럼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현재의 하락장이 이 중 어떤 유형과 가장 비슷한지 진단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와 손실의 깊이와 회복기간, 정책 대응의 효과를 좀 더 차분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공포에 이름을 붙이고 이성의 언어로 끌어내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서 S&P 500의 지난 100년을 6개의 시대로 나누어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1929년에서 1949년까지 대공황과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주식시장과 은행 시스템이 함께 붕괴하면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정책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1950년대와 60년대를 관통하는 전후 브레튼우즈 시대입니다. 설계된 안정과 고성장의 시대였지만 그 속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내적 모순이 서서히 쌓였습니다. 세 번째 시대는 1969년에서 1982년까지의 인플레이션과 오일 쇼크의 시대입니다. 명목 수익률은 나쁘지 않아 보였지만 실질 구매력이 잠식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시대는 1984년에서 1999년까지 디스인플레이션과 금융화의 시대입니다. 위험은 실물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갔고 레버리지와 도덕적 해이가 함께 커졌습니다. 다섯 번째 시대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의 닷컴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입니다. 스토리가 실적을 앞서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신용과 담보 시스템이 동시에 흔들리면 시장이 어디까지 붕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시대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양적 완화와 공짜 돈의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돌아온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핵심 메시지는 중앙은행이 더 이상 만능 해결사가 아니며 금리와 물가라는 두 개의 목표 사이에서 구조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970년대와 2020년대의 그래프를 겹쳐보면 놀라울 정도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연준은 경기가 식으면 금리를 내리고 물가가 뛰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스탑고식 정책을 반복했습니다. 이 갈지자 행보는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굳혀버렸고 명목 주가는 크게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실질 자산 가치는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지금의 2020년대는 공짜 돈의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비슷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해서 금리를 마음껏 내릴 수 없고 경기를 살리려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할까 두려워하는 외통수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처럼 나쁜 뉴스가 곧 부양책이라는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 나쁜 뉴스는 그대로 나쁜 뉴스가 되고 그 충결이 자산 가격에 직결됩니다. 이제 같은 데이터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게 만드는 세 가지 렌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그 스케일입니다. 선형 차트에서는 최근의 움직임만 과도하게 커 보이지만 로그 스케일로 바꾸면 1930년대, 1970년대, 2000년대의 변동성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 수익률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명목 수익률이 플러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을 뺀 뒤에 남는 실질 구매력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최대 낙폭과 회복 기간입니다. 어느 위기가 마이너스 몇 %까지 내려갔는지뿐 아니라 이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위기는 빠른 V자 반등으로 지나갔지만 어떤 위기는 잃어버린 10년 같은 L자형 기간을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 렌즈를 함께 사용하면 숫자를 외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데이터를 과거와 연결해 해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통계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대칭성을 보여줍니다. 약세장은 대체로 짧고 굵게 옵니다. 평균 9.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35%에서 45% 수준의 하락을 남깁니다. 반대로 강세장은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평균 2년 반 이상 이어지면서 누적 상승률이 100%를 훌쩍 넘고 어떤 경우에는 150%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비대칭성이 장기 투자가 수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짧지만 강렬한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면 길고 완만한 상승장의 과실을 통째로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하락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의 감정입니다. 역사 속 모든 큰 위기 뒤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마다 우리는 이들을 시장의 구원자로 기억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1937년에 섣부른 긴축과 이중 침체, 1994년에 예상 밖 급격한 금리 인상, 2022년에 일시적 인플레이션 판단 오류는 모두 정책 실패가 부른 전형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정책 당국을 악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능한 존재로 신격화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제한된 정보와 정치적 제약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인간이고 이들의 실수 가능성을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난 10여 년을 지배했던 투자 공식도 서서히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가 일상이던 시기를 사람들은 T나, 그러니까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곧바로 추가 부양책을 기대했고 그래서 나쁜 뉴스가 오히려 좋은 뉴스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에 현금과 채권은 매력이 없었고 위험 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돌아오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금과 채권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타라,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높은 물가 때문에 중앙은행은 마음대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쁜 뉴스는 정말로 나쁜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과거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저가 매수만 반복하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새로운 전략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각자의 시간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트레이더라면 무엇보다 변동성의 구조와 촉매에 집중해야 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처럼 프로그램 매매와 유동성 고갈이 급락의 속도를 키운 사례, 2022년처럼 정책 피벗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불트랩을 만들었던 사례를 통해 어느 순간에 변동성이 폭발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10년, 20년 단위로 자산을 쌓아가는 장기 투자자라면 개별 뉴스보다 사이클과 밸류에이션 레짐 체인지의 방향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합니다. S&P 500의 역사는 몇 차례의 장기 강세장과 장기 약세장이 교차해왔고 약세장 구간에서는 단순 매수 후 보유 전략이 10년 넘게 실질 수익률을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먼저 나는 단기 트레이더인지 장기 투자자인지 혹은 두 가지를 섞은 하이브리드인지 정의하고 그에 맞는 역사 읽기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롤로그가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것은 내러티브, 다시 말해 탐욕과 공포, 그리고 매일 쏟아지는 스토리입니다. 전쟁 뉴스, 정책 발표, 새로운 기술, 유명 인사의 한마디가 가격을 하루아침에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100년에 걸친 데이터를 길게 펼쳐놓고 보면 결국 자산 가격은 펀더멘털과 밸류에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국면이 오더라도 시장의 중력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지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각 장에서는 우리는 개별 하락장과 그 시대의 정책 심리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프롤로그가 그 긴 여정을 버틸 수 있도록 지난 100년 동안 시장의 중력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에 대한 큰 지도를 먼저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